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그릴리라는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2007년 1월 23일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날은 바람이 매섭게 부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37살의 헤더는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에 거의 다 왔을 때 누군가 그녀에게 빠르게 접근하는데요. 온몸을 감싸는 검은색 망토를 입고 얼굴 또한 검은색 마스크로 덮여 있었어요. 또 이 사람은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더에게 무릎을 꿇어 라고 제압한 뒤 이렇게 외치는데요.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리고 곧 두 발의 총을 그녀에게 발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밤 이런 변장을 한 사람은 누구이며 왜 헤더에게 원망 섞인 발언과 함께 총을 발사한 것일까요? 이 사건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사건의 피해자 헤더는 1969년 2월생입니다. 콜로라도주에 있는 위트리지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사건 당시에는 9살 된 딸과 남편 이그나시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혼한 지 16년 차 되는 부부였어요. 헤더는 놀던 콜로라도 대학교를 다녔고요. 이곳에서 남편 이그나시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그리고 1991년 7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후에 이들이 그릴리라는 이 도시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콜로라도주에 있는 그릴리라는 도시는 웰드 카운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라고 해요. 한 1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농경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인구로 치면 경남 밀양이나 충남 논산 정도의 도시예요. 그리 큰 도시는 아니지만 또 북미에서 인구 10만 정도의 도시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네 라고 말을 하는 편입니다. 이그나시오는 그릴리에서 경찰로 일을 시작했어요. 헤더는 항상 남편이 걱정되었대요. 이들이 살던 그릴리는 콜로라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범죄율이 높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얼마 뒤 헤더도 힐사이드 쇼핑몰에 있는 콜로라도 임플로이 크레딧 유니온이라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곳이에요. 은행이죠. 이곳에 헤더는 텔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는 어시스턴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평판이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1997년 이그나시오와 헤더 부부에게 딸 빅토리아가 생겼습니다. 결혼한 지 6년 만에 얻은 딸이었어요. 너무너무 소중했겠죠. 헤더는 딸에게 늘 헌신적이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엄마가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 같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몇 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 가족에게 힘든 한 해가 찾아왔어요. 헤더의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고요. 같은 해에 엄마도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헤더는 우울증을 겪게 되었어요. 한 해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2명이 동시에 세상을 떴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녀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서 결국 항우울제까지 복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울증 때문인지 헤더는 이그나시오에게 종종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했어요. 이때 이그나시오는 내가 와이프에게 무시당하고 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감정을 느끼곤 했습니다. 헤더와 이그나시오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요. 당연히 육체적인 관계도 소홀해졌습니다. 부부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자 헤더는 남편이 바람 피울까봐 두려웠나 봐요. 늘 이그나시오에게 이런 소리를 합니다. 당신 혹시 바람 피우면 우리 끝이야? 난 빅토리아 데리고 당신 떠날 거야. 그런데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건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했을까요? 어느 정도 의심이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꺼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귀에 딱지 않게 이 말을 들었던 이그나시오는 자신이 혹시나 딴맘 먹게 되면 당연히 헤더가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오는 여성이 한 명 있었어요. 쇼나 넬슨은 그릴리가 속해 있는 웰드 카운티 소속의 911 디스패처였습니다. 미국은 긴급 전화가 911 한 가지만 있죠. 이 911 디스패처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에서 911에 전화하면 이런 긴급한 상황의 특성을 빠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경찰이 가야 하는 건지, 소방차가 가야 하는 건지, 뭐 구급차만 가도 되는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장치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돼요. 또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현장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게 이 디스패처의 임무라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직업이죠. 디스패처는 경찰은 아니에요. 한국은 112 콜을 받는 사람도 경찰이죠. 하지만 미국은 이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그나시오는 당시 그릴리 경찰관이었어요. 2004년 봄 이 웰드 카운티와 그릴리 커뮤니케이션이 합병하게 됩니다. 쇼나는 이때부터 그에게 미묘한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1973년생이었고요. 그릴리에서 나고 자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조금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10대가 되었을 때 엄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쇼나, 사실 난 네 엄마가 아니야. 난 네 이모라고. 쇼나는 아기 때부터 자신의 이모를 엄마라고 알고서 쭉 자라왔던 거죠. 그 이유가 친모가 아이를 잘 돌볼 줄 몰랐대요. 그래서 이모가 옆에서 도와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모가 아이를 키우게 됐고 아이 또한 이모가 엄마라고 알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버려졌다라는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거죠. 1992년 당시 그녀는 결혼한 상태였고요. 이때 처음으로 웰드 카운티 911 디스패처가 되었어요. 2005년 쇼나는 남편 크리스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쇼나에겐 직장 내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경찰관 미셸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자신의 남편 크리스와 바람 피운다고 생각했어요. 이를 계기로 둘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찰관 켄을 만나게 되었고요. 1년간의 연애 끝에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아이도 낳았어요. 쇼나는 911 디스패처로서 일을 꽤 잘했다고 해요. 회사에서도 항상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성격도 유쾌하고 재밌고 웃음도 많고 화끈한 그런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평판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녀의 바람기였습니다. 밖에서는 물론이고 직장 내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일단 남자면 들이대고 관계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여러 차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바람 피우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고 하고요. 마치 자랑하듯이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다닌 거예요. 내가 저 팀에 누구랑 잤고 또 저기 또 누구랑 잤고 이게 뭐 자랑이라고 나불나불거린 거였죠. 직장 동료들은 그녀가 바람 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누구를 만나는지, 헤어졌는지, 지금 어느 단계인지 이런 디테일한 사항까지 회사 내에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상사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쇼나가 바람을 피울 때마다 항상 자기 보호적이고 상대에게 매우 집착했고 또 그 상대의 배우자를 무척 싫어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쇼나의 남편 켄 또한 불륜을 저지르곤 했는데 이 콩가루 집안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쇼나가 상간녀에게 전화해서 그녀가 키우고 있던 강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아지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했던 일은 쇼나가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해요. 얼마 뒤 그녀는 헤더의 남편이자 직장 동료인 이그나시오와도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2004년 봄이었어요. 참고로 이때는 헤더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해였습니다. 쇼나는 현장에 출동해 있는 이그나시오의 콜을 받으면서 이 둘이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일은 안 하고 무전기를 가지고 장난치면서 논 거죠. 이 중년 불륜 남녀들을 보면 그 특유의 농익은 개그 아시죠? 그런 개그를 이 시민들의 세금이 투여된 경찰차와 경찰 무전기, 이 911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무전기로 장난치면 주변 동료들이 듣지 않나요? 이 채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야 얘네들. 이때 쇼나는 어머, 이 사람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무전을 보내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둘은 처음엔 그릴리 11번가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만나면서 데이트를 즐겼어요. 가볍게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들의 분류는 매우 빠르게 깊어졌고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서 둘의 사이가 점점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잠자리도 함께하는 사이였어요. 이그나시오는 경찰이었죠. 샤나는 911 디스패처였기 때문에 둘이 함께 야간조가 되면 밤마다 무전으로 농담 따먹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나 낮이 되면 집에 가서 이제 에너지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도 자고 가족하고 시간도 좀 보내고. 그런데 아침이 되면 둘이 몰래 만나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또 밤에 출근하는 거예요. 밤에 이 일이 되겠어요? 또 무전으로 장난치다가 아침에 또 둘이 만나서 또 관계하고. 과연 이들이 경찰과 912 디스패처의 임무를 잘 수행했을지 의문이 가죠. 이그나시오는 헤더에게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 짜릿함과 스릴 때문에 쉽게 쇼나와의 관계를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불륜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쇼나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가볍게 육체적인 관계로만 시작한 불륜이었어요. 하지만 쇼나는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I love you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헤더가 당신 바람 피우면 무조건 끝이야 라고 늘 말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그나시오는 쇼나와 진지하게 만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는 쇼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와이프 떠나지 않을 거야. 이혼할 생각도 전혀 없어. 너도 남편 있잖아. 우리 가정에는 항상 충실해야 한다고. 이렇게 늘 쇼나에게 나는 너와 진지하진 않다. 우리는 그냥 엔조이 관계다 라고 주입을 시켰지만 쇼나는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고요. 또 그가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화를 그렇게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쇼나는 이그나시오에게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쇼나도 이그나시오에게 들었었기 때문에 헤더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가정을 떠날 것이다 라는 걸 계속 알고 있었죠. 이걸 이용해서 협박을 한 거예요. 너 나랑 헤어지면 와이프한테 불륜 사실 다 말해버릴 거야. 그럼 당신 이혼당하고 경찰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원하는 게 뭐야? 나랑 잠자리는 계속해야 돼. 쇼나의 목적은 이그나시오와의 잠자리였습니다. 나중에 이그나시오는 이렇게 진술하는데요. 쇼나는 완전 사이코였어요. 난 솔직히 너무 무서웠고 헤더한테 말할까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했었다고요. She's psychotic. And I'm just as guilty of being involved, but I was scared of her because I thought she was going to tell my wife. She held me hostage. 당시 이그나시오는 쇼나와 관계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니 이 짜릿하고 재밌었던 불륜도 더 이상 즐기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둘은 함께 일하는 사이였어요. 같은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그나시오가 출동하면 쇼나는 그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그나시오가 야간조일 때 쇼나도 따라서 야간조로 가고 휴무일 때 또 어떻게 알고 자신도 그때 휴무로 바꾸고 심지어 그가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그의 출동 기록과 순찰 정보 같은 걸 확인을 해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늘 감시했고요. 그에게 조금이라도 짬이 나면 장소도 안 가리고 그가 있는 곳에 가서 나 지금 근처에 왔어. 좀 나와봐. 또 둘이 관계를 맺었다고 해요. 이그나시오는 휴대폰 번호를 바꿀까 고민도 했었는데요. 쇼나가 그의 개인정보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괜히 번호 바꿨다가 쇼나의 신경을 거슬리게 해서 그녀가 와이프한테 폭로라도 하면 어쩌지? 이런 겁을 먹고 번호를 바꿀 생각도 그냥 접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그나시오가 자신의 아내와 또 딸과 함께 레스토랑에 갔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갔는데 쇼나가 또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자신의 남편 켄과 함께 이 레스토랑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 테이블에 앉아서 그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밥을 먹었대요. 이렇게 쇼나는 끊임없이 이그나시오의 곁을 맴돌면서 계속해서 잠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그나시오가 솔직하게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하고 쇼나와의 관계를 끊어야 했어요. 왜 이렇게 질질 끌려다녔는지 이해가 가지 않죠. 만약 헤더가 당신 바람 폈어? 그럼 나 떠날 거야. 이렇게 떠났다면 그것 또한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 쇼나는 과거에 자신의 첫 번째 남편, 이혼했던 크리스와 바람을 핀 것 같다라고 의심이 되었던 미셸은 경찰관이에요. 그 미셸과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둘은 직장에서는 물론이고 밖에서도 항상 붙어 다니는 베프가 되었어요.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 미셸이라는 여자가 내 남편이랑 바람을 펴서 폈는지 안 폈는지는 실제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쇼나는 크리스와 이혼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엄연히 미셸이 상간녀인데 나중에 상간녀와 베스트 프렌드가 된다는 게, 미셸은 싱글이었는데요. 쇼나의 아이 둘을 돌봐주기도 했고요. 또 쇼나와 함께 바에 가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셸은 나중에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같은 해 가을 쇼나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그나시오였습니다.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이날은 경찰에서 은퇴하는 직원들을 위한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한껏 상기되어 있었죠. 쇼나는 이 파티에서 이그나시오에게 임신 사실을 말해야지, 파티가 끝나고 다들 집에 갈 때 이그나시오와 함께 나와서 차에 가서 이야기를 할까 혼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사실 쇼나는 그들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이그나시오가 알게 되면 우리 관계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파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쇼나가 이그나시오에게 계속 눈빛을 보냅니다. 이그나시오는 이 눈빛을 보고 지긋지긋하다. 파티까지 와서 또 원해? 또 관계하자고? 이런 생각에 도저히 무서워서 쇼나를 아는 척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녀를 못 본 척하고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옵니다. 이 일로 쇼나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녀는 그날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파티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거예요. 직원 몇 명은 그녀를 제지했고 야, 얘 빨리 보내! 이러면서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정작 본인은 그날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 파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추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파티장에 있던 몇몇 직원들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입이 가볍지 않나요? 쇼나는 취해서 자신이 그런 말을 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누가 말했겠어요? 이틀 뒤 쇼나는 이그나시오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쇼나의 진술에 따르면 이그나시오는 그녀에게 낙태를 권유했어요. 쇼나는 큰 충격을 받았고요. 당시 상황이 매우 굴욕적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무리 불륜 관계에서 생긴 아이라고는 하지만 당연히 낙태 수술을 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쇼나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의견에 동의했고 낙태 수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서에 소문이 돌아요. 쇼나가 임신했대. 누구 애야? 켄이야? 이그나시오야? 이그나시오이겠지. 하지만 이때까지 쇼나의 남편 켄과 이그나시오의 와이프 헤더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경찰관의 와이프가 헤더가 일하는 은행에 찾아왔어요. 인구 10만이면 엄청 큰 도시는 아니죠. 특히 이 경찰관과 디스패처 가족들은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당연히 헤더도 쇼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아무튼 어떤 여자가 헤더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헤더 놀라지 마세요. 쇼나가 당신 남편 아이를 임신했대요. 이거 제가 말했다고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얼마 전에 올드 시카고에서 은퇴 파티 있었던 거 알죠? 거기서 쇼나가 다 얘기했다고요. 헤더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내 직장까지 찾아와서 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어쩌면 사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그녀가 떠나고 얼마 뒤에 은행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바로 쇼나였어요. 쇼나는 누군가 헤더에게 자신과 이그나시오의 관계를 폭로했다는 걸 어떻게 알고 헤더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급했나 보죠. 직장으로 전화까지 한 걸 보며.
헤더, 이그나시오와 저는 그냥 친구예요. 그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소문 절대 믿지 마세요. 헤더는 착하고 어리석게도 쇼나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쇼나는 낙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비슷한 시기 쇼나의 남편 켄은 와이프가 자신을 속인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식탁 위에 있는 쇼나의 일기를 발견합니다. 그 내용은 자신의 불륜에 대해서 낱낱이 적혀 있었는데요. 켄은 이때 비로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쇼나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켄은 와이프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그나시오와 관계를 끝내거나 이그나시오에게 가버리거나. 쇼나는 켄에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럼 이그나시오와 끝내겠다.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쇼나는 남편에게서 한 번의 기회를 받았지만 그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그나시오와의 관계를 못 끊어낸 거죠. 결국 한 달 뒤에 켄은 쇼나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때 그녀는 특별한 말 하지 않고 덤덤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서 새로 아파트를 구합니다. 거기서 그냥 따로 살게 됐어요. 이혼은 이제 이혼 진행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2005년 7월 쇼나는 이그나시오의 아이를 다시 임신하게 되었어요. 당시 둘은 관계를 할 때 항상 피임 기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사고로 임신이 된 거죠. 이그나시오는 다시 그녀에게 낙태를 권하는데요. 쇼나는 이번엔 절대 안 된다며 아이를 낳을 거라고 완강하게 말합니다. 이 일로 그녀는 큰 상실감에 빠졌고 자신과 이혼 과정에 있던 켄에게 연락을 합니다. 켄, 사실 나 이그나시오의 아이를 임신했어. 그는 아이를 지우라고 하는데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이 아이도 생명인데 꼭 낳아서 기를 거야. 이런 자신의 치부를 이혼할 남편에게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쇼나는 뭘 바라고 연락한 것은 아니었대요. 그런데 켄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래, 아이 낳기로 결정한 건 잘한 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우리 이혼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보자. 뱃속의 아기 건강하게 출산해서 우리 함께 키우면 된다고. 이 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이도 아닌데 와이프가 밖에서 낳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게 그것도 통화하면서 바로 이야기한 거예요. 몇 날 며칠 고민한 게 아니에요. 쇼나는 켄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쇼나의 심보가 얼마나 고약하냐면요. 켄과 가정은 유지하면서 이그나시오와 바람은 피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쇼나는 남편 켄과 이혼하지 않고 재결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뒤에도 이그나시오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았어요. 이혼을 하기 싫고 아기는 낳아서 키우고 싶고 불륜은 저지르고 싶고 이게 무슨 심보일까요? 쇼나와 이그나시오 또 켄에게 이런 파국이 닥치는 동안 헤더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그릴리의 최악의 뉴스다라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요. 그건 이그나시오와 쇼나의 불륜 관계가 최악이다가 아니라 이런 사실을 헤더만 모르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최악의 뉴스라고 했어요. 헤더가 남편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그나시오가 상당히 자상했다고 해요. 그는 쇼나와 바람을 피우면서도 헤더의 은행에 찾아가서 장미꽃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땐 얼마나 그 모습이 위선적으로 보였을까요? 어쩌면 헤더는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싫었을 수도 있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싫은 거죠. 내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는 것을 인정하길 거부하는 거죠. 쇼나와 이그나시오의 관계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쇼나가 켄과 재결합을 약속한 이후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고 관계도 이어갔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그나시오는 쇼나에게 협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기는 그들이 불륜을 저지른 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었어요.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2년 동안 협박에 의해서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즐기지 않고서야 그럴 순 없겠죠. 이 시점에 쇼나는 자신의 발목에 이그나시오의 성을 타투로 새깁니다.
그는 이 타투를 봤을 때 무척 놀랬다고 해요. 아니, 왜 내 이름으로 몸에 손을 댔나. 그런데 일방적인 사랑만으로 상대의 이름을 몸에 새길 수 있을까요? 결혼한 부부도 하기 힘들 텐데요. And what is that photograph of? It's a tattoo of my name on Shauna's ankle. What was your reaction when she showed it to you? It disturbed me. Why? She altered her body with my name. 2006년 봄이 되었어요. 쇼나의 출산 시기에 맞춰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월 이그나시오의 아이 크리스찬을 낳았어요. 이때 쇼나는 이그나시오가 원하면 자신의 아이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친부모니까 당연히 자식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쇼나가 출산했을 때 그녀는 이그나시오가 아이를 볼 수 있도록 병원에 방문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켄도 그를 위해서 자리를 비껴줬어요. 이렇게 이 부부는 켄, 쇼나 또 둘 사이에 낳은 아이 둘, 또 쇼나가 이그나시오 사이에 낳은 아이 1명, 총 5식구가 함께 살게 됩니다. 2006년 12월 16일 이 시간 이그나시오는 캡터스 캐년이라는 바에 있었어요. 쇼나와 그녀의 친구이자 동료인 미셸과 함께 있었는데요. 그는 이날 잔뜩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헤더에게 자신의 불륜 사실을 고백하기로 해요. 당신 켄 아들 크리스찬 알지? 사실 크리스찬 켄 아들 아니야. 그 아이 아빠 사실 나야. 헤더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여동생 웬디에게 전화해서 저기 나 좀 데리러 오면 안 될까? 부탁을 했어요. 그 길로 헤더는 딸 크리스타를 데리고 집을 나와 여동생 집으로 갔어요. 집을 나간 거죠. 이때 쇼나는 헤더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어요. 이게 기회다. 이제 곧 이그나시오와 헤더는 이혼할 거고 내가 그를 차지하게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집에 온 헤더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대로 이그나시오와 헤어질 건가 아니면 그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이틀 뒤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이그나시오와 쇼나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헤더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대신에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먼저 성병 검사를 받을 것, 또 두 번째는 카운슬러를 찾아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 세 번째는 쇼나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것. 아니, 남편이 바람 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런 조건으로 기회를 준다니요. 왜 이 더러운 불륜 커플에게 이렇게까지나 마음이 넓은 배우자들이 엮이게 된 것일까요? 짝을 잘못 만난 것 아닐까요? 이그나시오는 당연히 헤더가 원하는 조건을 실행합니다. 그는 더 이상 쇼나의 협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그동안 쇼나가 헤더한테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무려 3년 동안 치를 떨면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 한 번의 낙태와 또 한 번의 출산까지 경험을 했어요. 이제 드디어 쇼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그나시오의 주장이에요. 이날 헤더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이그나시오가 쇼나에게 전화를 걸게 하는데요. 우리 관계는 끝났어. 나는 내 와이프 헤더와 함께 할 거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마. I called Shauna in front of Heather. To Shauna, we're through. I'm going to stay with my wife. Don't contact me. Don't bother my family. 쇼나는 이 연락을 받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헤더가 집을 나갔고 이혼할 거고 그럼 내가 이그나시오와 함께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이별 통보를 받은 거죠. 다음날 쇼나는 이그나시오의 아들 크리스찬의 사진을 보내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그나시오의 살과 피. 정말 욕심이 가득하지 않나요? 만약에 그녀가 진심으로 이 아이 때문에 이그나시오를 원했던 거라면 켄과 재결합을 하지 않았어야죠. 그냥 이혼하고 이그나시오에게 정당하게 양육비 요구하고 너랑 만든 아이니까 너도 책임을 져라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죠.
이건 뭐 이그나시오가 나를 받아준다면 켄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데 헤더가 있으니까 아쉬운 대로 켄이랑 아이는 키워야겠고 이게 무슨 심보예요 이게. 그러나 쇼나는 이그나시오와의 결별 과정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그나시오가 헤더에게 진실을 고백했던 날 캡터스 캐년 바에서 그와 쇼나 또 미셸이 함께 있었다고 했죠. 기억하세요? 이날 그가 만취한 채 집으로 돌아가서 헤더에게 다 불었던 그날이에요. 이날 쇼나는 셋이 함께 바에서 술을 즐기고 있는데 이그나시오가 갑자기 사라졌대요. 이 때문에 쇼나는 무척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 길로 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만 관계를 끝내자고 말했대요. 따라서 쇼나의 주장은 내가 이별 통보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다. 내가 이그나시오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아니 발목에 이그나시오의 이름까지 새긴 여자가 바에서 좀 집에 먼저 갔다고 이별 통보를 했다는 게 믿기 어렵죠. 다음 날에도 쇼나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는데요. 내 마음은 사라졌어. 난 너를 사랑했고 믿었는데 너는 나에게 엿먹여? 각오하라고? 이그나시오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시켰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넌 대가를 치를 거야. 쇼나는 예전부터 이그나시오와의 새 삶을 계획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렇게 이별 통보를 받고 이제 진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짓이든 할 기세였던 거죠. 이때부터 이그나시오는 정말 그녀와의 관계를 끊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엔 모르겠어요. 예전에 협박받았다고 하는 건 전 솔직히 믿을 수가 없는데 적어도 헤더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뒤에는 쇼나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쇼나가 이그나시오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그날 그녀는 헤더의 은행에 찾아갑니다. 그녀 말로는 계좌를 해지하고 싶어서 갔다고 해요. 자신의 그런 금융 거래 내역을 굳이 헤더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헤더도 굳이 보려고 하지 않았을걸요? 얼마 뒤 쇼나와 켄 부부는 이그나시오가 자신의 아들 크리스찬의 친권을 포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아이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이 아이의 부모는 켄과 쇼나 너네 둘이 다 법적으로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죠. 쇼나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죠.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절차였을지도 모릅니다. 켄이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니 이런 절차가 법적인 절차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쇼나는 이 친권 포기 절차의 배후에 헤더가 있다. 헤더가 이그나시오에게 시켜서 그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분노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쇼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그나시오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엔 결국엔 켄과 이혼을 하고 그에게 가고 싶었던 거죠. 이 일 뒤에 쇼나는 교묘하게 헤더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그녀가 상점에 있는데 헤더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때 헤더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 돼지년 이러면서 욕을 했대요. 또 쇼나가 엄청 또 입이 가벼운 여자잖아요. 자신이 헤더에게 가지는 분노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표출했습니다. 아니 분노를 가질 거면 이그나시오에게 가져야지. 헤더가 뭐 잘못했어요? 여기서 헤더와 그 아이 크리스찬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쇼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헤더를 증오했다고 말하는데요. 쇼나는 남편 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관계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그나시오와 헤어지게 된 건 다 헤더 때문이다 라고 엄청 욕했어요. 또 그녀는 헤더가 이그나시오와는 어울리지 않는 여자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헤더를 페카우, 비치, 핵 이런 다양한 단어로 지칭했는데요. 이 핵은 쭈구렁 할망구라는 뜻이에요. 쇼나의 분노가 점점 커져갔고 그녀는 물리적으로 헤더에게 다가갑니다. 어느 날 미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미셸은 쇼나의 둘도 없는 친구였죠. 미셸, 헤더 차 안테나에 있는 미니마우스 볼 알지? 그것 좀 뽑아서 없애버려. 왜 차 뒤에 있는 안테나에 보면 캐릭터 볼 같은 거 꽂고 다니잖아요. 그게 헤더의 차에 있었는데 그 꼴 보기 싫었던 거야. 그걸 떼버리라고 미셸에게 시킵니다.
실제 미셸은 그 미니마우스를 떼다가 이게 쇼나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막 웃더래. 좋아하면서 키득키득 거리면서.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한 번은 미셸 헤더차 브레이크 라인 좀 잘라버려. 내가 벤치 줄 테니까 이걸로 끊으면 돼. 알았지? 미셸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둘은 정말로 헤더의 차에 접근합니다. 쇼나는 차에서 망을 보고 있었고요. 미셸은 헤더의 차로 갔어요. 미셸은 이 벤치를 들고 가면서도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가서 자르는 신용만 하고 실제로는 자르지 않고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또 쇼나는 흐뭇했어요. 잘하고 있어. 얼마 안 가? 죽겠구나. 그리고 며칠 뒤에는 헤더의 집 드라이브웨이에 못을 뿌려놓기도 했습니다. 드라이브웨이는 도로에서 차고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못을 뿌려놓고 헤더의 차에 펑크를 내려고 했던 거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헤더를 어떻게 해서든 못살게 굴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제 실행도 했던 것입니다. 쇼나가 이렇게 미쳐 날뛰는 동안 헤더와 이그나시오 부부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었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아이 빅토리아를 데리고 디즈니 월드로 여행을 갑니다. 1월 18일 쇼나는 이그나시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헤더, 당신 혹시 이거 읽고 있다면 넌 정말 사이코년이야. 더 이상 헤더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바로 쇼나에게 전화합니다. 당신, 내가 정말 정신병자라고 생각해? 어디 내 얼굴을 대고 그런 말 할 수 있나 한번 보자고. 이후에도 쇼나는 이그나시오와 헤더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는데요. 심지어 이그나시오의 아버지에게도 연락을 해요. 당신 아들이 지금 자신의 피를 부정하고 나와 손주를 버렸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그나시오와 헤더 부부는 변호사를 고용했고요. 쇼나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말아라 라는 문서를 발송했어요. 1월 16일 이그나시오는 변호사를 통해서 아들 크리스찬의 친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의 변호사가 쇼나에게 몇 가지 서류를 요청한 상태였는데요. 쇼나에게 답신이 오지 않는 거죠. 이렇게 뭐 사인해가지고 보내야 하나 봐요. 근데 그게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나시오는 쇼나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쇼나, 내 변호사에게 서류 좀 전달해줘. 그리고 나와 내 가족, 아버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어떤 식으로든 연락하지 말란 말이야. 내 이메일 주소도 지워버려. 같은 날 쇼나로부터 답장을 받습니다. 너에게 보낼 서류 없어. 너가 요청한 대로 달러스 그린필드 오피스에서 서류 받게 될 거야. 사인이랑 공증이 필요하대. 너가 진정으로 친권 포기에 사인하고 싶은지 묻고 싶어. 번복하는 건 쉬운데 말이지. 넌 크리스찬이랑 나는 안중에도 없나 보네. 그래, 좋아. 난 이 일로 이미 죽어가고 있다고. 너는 행복하게 잘 살아. 나는 매일같이 지옥을 사는 것 같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네 이메일도 지울게. 잘 있고 난 항상 널 사랑할 거야. 안녕. 이 편지를 보면 쇼나가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게 드러나죠. 남편 켄이 아이를 받아들이고 함께 키우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그녀는 이그나시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일까요? 2007년 1월 23일 저녁 6시 15분이었습니다. 헤더는 동료 8명과 함께 일을 마치고 은행에서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수다를 떨면서 농담도 하고 있었고 또 해가 짧아서 이게 6시 반이었지만 어두웠다고 합니다. 이때 차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그림 리퍼 차림의 옷을 입고 다가왔어요. 이 그림 리퍼는 죽음의 신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복장을 한 사람이 헤더에게 다가옵니다. 얼굴에 살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꼼꼼하게 얼굴을 다 커버했고 검정색 복면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눈만 보인 거죠. 그리고 이자는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더에게 다가와서 엎드려 돌아서 이렇게 말해요. 헤더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동료들도 벌벌 떨면서 바닥에 엎드렸다고 해요. 헤더는 손을 들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 자에게 등을 지고 뒤돌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자는 헤더에게 이렇게 외치는데요.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리고 두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이런 상황이 마치 죄목을 말하고 공개 처형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사건 당시 헤더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직장 동료 메린다는 그녀가 사망할 때 바로 앞에 있었대요. 불과 1.2m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바로 눈앞에서 헤더가 총에 맞는 걸 봤고 총에 맞기 직전에 메린다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총에 맞은 거죠. 메린다는 정신을 차리고 911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그 미친년 짓이에요. 911, what is the address of your emergency? Oh my God! We just had a shooting! I need you to tell me what is going on. Where is the person that was shot? On the ground! Is it male or female? Female! On the ground! Her husband's a cop! Do you know who it was that did this? That's stupid! 당시 용의자가 망토와 마스크를 두르고 있었으니 얼굴은 볼 수 없었는데요. 이미 동료들 몇 명은 이 여자가 쇼나라는 것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워낙 이 불륜 사건이 유명하기도 했고 헤더를 쏠 사람이 쇼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또 쇼나가 은행에 전화도 몇 번 했었고 실제 와서 들락날락 거리기도 했어요. 동료 직원들이 쇼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목격자인 헤더의 동료 브래드는 용의자가 범행 후에 도망가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총을 쏘고 도망갈 때 뛰는 그 모습이 누가 봐도 약간 중년의 여성 모습이었대요. 약간 뒤뚱뒤뚱거리면서 뛰는 거죠. 신고를 받은 경찰 또한 이그나시오의 와이프 헤더가 총에 맞았다라는 사실을 듣고 바로 쇼나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그나시오는 당시 집에 있었는데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헤더가 총에 맞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가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디스패처에게 연락을 해서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Yeah, David Digg. What's going on? Sounds like we've got a shooting at the credit union, dude. They're saying my wife was shot. I don't know that. Okay, I'm on my way now. 동시에 그는 딸 빅토리아를 데리고 사건 현장으로 이동한 뒤 헤더가 이송된 병원에 도착했어요. 안타깝게도 헤더는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37살이었고요. 딸 빅토리아는 고작 10살이었어요. 경찰은 바로 쇼나를 추적합니다. 이 사건은 쇼나의 남편 켄에게도 들어가는데요. 켄은 혹시나 아이들에게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라는 직감을 하면서 다른 경찰관들 몇 명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켄이 집에 가는 길에 쇼나가 트럭을 몰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바로 차를 세워요. 켄은 쇼나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당장 차에서 나와라. 쇼나는 당시 신발을 신지 않고 있었고요. 양말만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켄과 함께 있던 다른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어요. 쇼나는 신문 받는 내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I don't know what my side is. I don't understand this. This is all kind of overwhelming, Greg. I know. 그녀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술을 사러 주류 판매점에 갔대요. 그런데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길로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켄이 자신에게 전화를 건 거죠. 하지만 전화를 받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집에 아이들 남겨두고 술 사러 갔다는 걸 켄이 알게 되면 화낼까봐 무서워서 일부러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던 길에 켄과 너네 경찰들 만나게 된 것이고 난 지금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어 있다라고 억울해했어요. 또 그녀는 울면서 자신의 동료인 경찰관에게 동정을 얻으려고 했는데요. 좀 안아봐도 될까? 라고 말하면서 이 동료를 껴안기도 했어요. Sure. Yeah. Get home. Yeah. 다음날 쇼나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08년 2월까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쇼나가 계획한 이 살인의 모든 진실이 하나씩 밝혀집니다. 그녀는 판결 전까지도 무죄를 주장했어요. 검찰은 그녀가 자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40여 명, 증거품 120점을 수집해서 쇼나의 범죄를 밝힙니다. 그날 쇼나는 캐비넷에 머리를 부딪혀서 조금 몸이 안 좋았고 목욕을 하면서 피로를 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돈 5불을 주면서 동생들 엄마 목욕하고 있는 동안 좀 잘 돌봐줘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녀는 목욕하기 전에 다이어트 약 하나를 복용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설사를 하고 옷에 좀 지렸나 봐요.
30분 동안 샤워를 시작하지 못했고 좀 치우고 또 설사도 계속 하게 되면서 계속 좀 불편한 상태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욕조에 들어갔는데 욕조에 들어가서 좀 노곤하게 있으니 와인이 한 잔 마시고 싶더래요. 그녀는 벗었던 옷을 다시 꺼내 입는데 속옷은 자신의 것이 아닌 켄의 것을 입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설사도 했고 좀 찝찝해서 자기 옷을 입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켄의 속옷을 입었고요. 또 모자도 켄의 모자, 또 양말도 켄의 양말을 신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1층으로 내려와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신발이 침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침실 문이 잠겨 있는 거죠. 빨리 와인이 사고 싶은 마음에 그냥 신발을 안 신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차가 아닌 켄의 차를 타기로 결정했어요. 정말 이상하죠. 남편 속옷 입고 양말, 모자도 남편 거 쓰고 남편 차를 타고 신발도 안 신고 이동한다고요? 다 큰 성인이? 주류 스토어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켄을 만났고 또 다른 경찰들에 의해 체포된 것이었죠. 쇼나가 체포되고 경찰은 켄의 트럭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차 안 조수석 밑에서 범행에 사용된 마스크와 후드가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할로윈 복장, 그 검은색 망토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총도 없었습니다. 또 트럭에서 200m쯤 떨어진 65번가에서 그녀의 왼쪽 신발 한 짝이 발견되었고요. 이 길로 몇 미터 더 내려가자 오른쪽 신발도 발견되었습니다. 신발에 있던 DNA를 분석한 결과 쇼나의 것이 발견되었어요. 쇼나를 상대로 총상 잔류물 테스트도 진행했는데요. 이건 총을 쏜 뒤에 몸에 남아있는 화학물 반응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의 얼굴, 손, 바지, 상의, 모자, 속옷, 장갑, 또 차량 도어 안쪽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이는 그녀가 총을 쏜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만 차에서 발견된 마스크에서는 양성 반응이 없었고요. 오른쪽 신발 한 짝에서는 양성, 또 왼쪽 신발은 음성 반응이 나왔어요. 쇼나의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녀에게서 총상 잔류가 발견된 이유는 켄의 차에 있었기 때문이다. 켄은 경찰이었고 종종 사격장에 가서 연습도 하는데 그 물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쇼나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변호인은 마스크에서 혈액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데요. 총을 쐈다면 당연히 마스크에 피가 묻게 마련이다. 하지만 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쇼나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검찰은 헤더가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에 피가 바닥으로 떨어졌지 사방으로 퍼지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당시 겨울이라 눈 위로 타이어 자국이 있었는데요. 수사관은 이 눈자국에서 본을 떴어요. 그 타이어 자국에 본을 떠서 확인한 결과 이 자국이 켄의 차량의 타이어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켄의 트럭은 쇼나가 체포된 직후에 견인되어서 바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때 타이어에 돌멩이 2개가 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본뜬 자국에서도 2개의 돌멩이가 그대로 포착이 된 거죠. 사건 당시 근처 ATM에 있던 카메라가 한 트럭을 포착했는데요. 전문가는 포드 F250 켄의 차량이 확실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그날 밤 사건을 목격했던 헤더의 동료들은 차량에 있던 마스크가 현장에서 가해자가 쓴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쇼나는 이 마스크가 작년부터 이 트럭에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켄은 이런 마스크는 처음 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쇼나의 친구 미셸이 이 사건의 공범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미셸은 살해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쇼나의 살해 계획을 알고 있었고요. 또 살해 방법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다고 해요. 검찰은 미셸에게 쇼나의 범행을 사실대로 증언하면 너는 감형을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미셸은 쇼나가 계획적으로 헤더를 살해했다고 증언합니다. 미셸의 주장에 따르면 쇼나의 기가 너무 세서 항상 그녀에게 억눌려 있었다고 합니다. 또 쇼나는 범행 시나리오를 짜서 미셸에게 확인까지 받았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미셸은 쇼나에게 변장을 조언하기도 했고요.
또 장갑을 껴야 한다. 네 차 말고 남편 켄의 트럭을 타라. 뭐 켄의 속옷과 양말을 신어라. 이런 것들을 다 미셸이 직접 조언을 했다고 해요. 실제 범행은 사건 하루 전날인 22일에 벌어질 예정이었는데요. 이날 쇼나와 미셸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삽니다. 그리고 그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서 켄에게 먹이고 그를 재우려고 했어요. 이들은 헤더를 살해하는 동안 알리바이가 필요했는데 켄이 집에 있다면 가짜 알리바이를 만들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켄을 재우기로 결정을 하고 헤더가 일하고 있는 은행에 연락합니다. 헤더가 은행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당시 헤더는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내고 집에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쇼나와 미셸은 오늘 안 되겠다. 내일로 미루자 라고 얘기를 하고 커피를 버린 뒤에 스포츠바에 가서 맥주를 진탕 마셨어요. 그녀는 미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일 밤 내가 전화해서 목욕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일이 잘 처리된 거라고 생각해. 사건 당일 23일 밤 쇼나는 미셸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나 샤워하고 푹 잘 거야. 미셸은 헤더가 살해될 것이라는 걸 예상했었죠. 쇼나에게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헤더가 살해되기까지 3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경찰이었는데. 신고는커녕 살해를 부추기고 범행 과정을 도왔습니다. 결국 헤더가 살해당하게 된 거였죠. 법정에서 쇼나는 갑자기 미셸이 자기와 친구 이상의 관계다, 섹슈얼한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Did your relationship with Michelle Moore become more than friendship? Yes, it did. And did it develop into an intimate relationship? Yes, it did. 미셸의 증언으로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쇼나가 불리해지고 있는 건 맞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섹슈얼한 관계이다? 사건 전 쇼나는 미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셸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미셸은 전혀 그런 일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총이었는데요. 하지만 살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총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 케이스만 쇼나의 집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죠. 켄 아니면 쇼나. 검찰은 배심원에게 호소했습니다. 쇼나는 범행 후에 운전을 하며 집으로 갔고 가는 길에 남편 켄에게서 연락이 오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신발 한 짝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나머지 한 짝도 던져버렸는데 운전을 하고 있으니 신발을 한 짝씩밖에 벗을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또 검찰은 사건 당일 그녀의 행적이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30분 동안 설사를 했다, 설사를 지렸다, 남편 속옷을 입었다, 신발 안 신고 운전을 하고 주류 스토어까지 갔다. 이게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배심원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2008년 3월 3일 쇼나에게 1급 살인에 대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쇼나는 유죄 판결이 낭독되는 동안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고요. 선고를 내리기 전에 보통 용의자에게 진술을 하라고 해요. 최후 진술 같은 거죠. 이걸 하라고 판사가 요청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사건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미셸은 경찰의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9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남편 켄 또한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되었는데요. 검찰은 켄이 총을 숨겼고 어딘가에 버렸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기각했어요. 그리고 켄은 체포되기 직전에 경찰을 사임했습니다. 현재 켄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요. 어디 조용한 곳에서 아이 셋, 이그나시오의 아이까지 셋을 모두 혼자 키우고 있다고 해요.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이그나시오는 어떠한 혐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는 플로리다에 살고 있고요. 더 이상 경찰로서 일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2015년 헤더와 이그나시오의 딸 빅토리아는 17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엄마 헤더 옆에 같이 안장되어 있다고 해요. 질투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에 너무 끔찍한 사건이죠. 어쩌면 쇼나는 2명의 남자,
또 한 명의 여자 총 3명과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헤더를 살해한 것은 단순한 질투심을 넘어서 자신의 인생을 만족하지 못해서 생긴 그런 공허함과 불쾌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를 헤더에게 표출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그나시오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 내내 은연중 자신도 피해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쇼나의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녀와 섹슈얼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 사건에서 이그나시오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콜로라도주는 2013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또 감정 손실,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 이혼 절차에 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헤더가 사망했으니 이그나시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평생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네요. 참고로 이그나시오는 헤더 사망 이후에 16만 8천 불, 약 2억 정도 되는 돈을 보험금으로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콜로라도 주에 있는 그릴리라는 곳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뵐게요.